나 멀쩡한데 내가 왜 요양원을 가? 손녀의 12번째 생일. 새벽부터 정성껏 부친 생선전이 며느리 손에 개밥통에 내팽개쳐진 날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냉정하게 진단서 한 장을 내밀었죠. 어머님, 치매예요.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그렇게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요양원에 보내졌습니다. 전화를 걸 수도 면회도 받을 수도 없는 곳으로요. 그런데 그 진단서, 내 이름은 맞았지만 안에 적힌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그냥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영상은 세월 속에 잊힌 한 어머니가 다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녀 하은이의 12번째 생일입니다. 윤정혜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먼저 시장에 나가 제일 싱싱한 갈치를 골라왔습니다. 생선장수 아저씨가 오늘 갓 들어온 거예요 하며 건넨 갈치는 눈이 맑고 살이 단단했어요.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생선전을 부치기 위해 밀가루 반죽부터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밀가루에 달걀 2개를 풀어넣고 소금을 살짝 넣어 간을 맞췄습니다.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농도를 맞추는 손길이 능숙했어요. 하은이가 좋아할 거야. 정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갈치를 한 토막씩 잘랐습니다. 뼈를 발라내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반죽을 골고루 입혔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로 달군 다음 갈치를 하나씩 올려 지글지글 부쳐냈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생선전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찬물에 불린 미역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참기름에 볶았어요. 미역이 부드러워지면 물을 붓고 소고기 몇 점을 넣어 우렸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끓인 미역국은 진하고 고소했어요. 하은이 엄마 임신했을 때도 미역국 끓여줬는데 정혜는 추억에 잠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 서연도 고맙다며 맛있게 먹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헹구고 시금치는 데쳐서 양념했어요. 당근과 양파는 채 썰어 볶고 버섯도 볶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풀어 지단을 붙여 곱게 채 썰었어요. 모든 재료를 큰 볼에 넣고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에 조물조물 묻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정혜는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생선전, 미역국, 잡채, 그리고 평소 하은이가 좋아하는 김치와 나물들까지 색깔별로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됐구나. 정혜는 만족스럽게 상을 바라봤습니다. 미리 주문해둔 생일 케이크도 냉장고에서 꺼내 중앙에 놓았어요. 12개의 촛불이 꽂힌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탁 앞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앉지 않았어요. 태호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하은이는 휴대용 게임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은이가 이런 음식 안 먹는다고. 요즘 애들은 기름진 거 싫어해요. 서연은 정혜가 정성껏 부친 생선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작은 포메라니안이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받아먹었어요. 이게라도 잘 먹으니 다행이네요. 서연의 말에 정혜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하은이가 어렸을 때는
이거 정말 좋아했는데. 엄마 하면서 더 달라고 했는데. 정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은이는 여전히 게임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네, 네 하며 대충 대답할 뿐이었어요. 어머님, 서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혜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데 이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예요. 어머님께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서 검사를 받아보셨잖아요. 정혜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언제 병원에 갔다고?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 내가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다는 거야? 어머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함께 갔었잖아요.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도 받으시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기억을 못해. 나는 멀쩡하다고.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욱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흥분하시는 것도 초기 증상 중 하나래요. 서연은 봉투에서 진단서를 꺼내 보이며 계속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말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거든요.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을 가야 해?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가습을 끄는 것도 깜빡하시고 문단속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고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정혜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하은이 생일상을 차렸잖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었다고.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가습을 켜놓고 나가신 거 이웃 아줌마가 다 봤어요. 그리고 며칠 전엔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3번이나 하셨고요. 밤에 혼자 중얼거리신다고 옆집에서 신고까지 들어왔어요. 그런 적 없어. 너희가 지어내는 소리야. 정혜는 격하게 반발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봐요. 이렇게 흥분하시고 화내시는 것도 증상이래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가 다 챙길게요. 이제 좀 놓으세요. 정혜는 마지막 희망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할머니는 아프지 않단다. 할머니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나? 방금 전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생선전을 부쳐줬잖아. 하은이는 잠시 게임기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엄마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 순간 정혜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손녀마저 자신을 버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일어나며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짐은 제가 싸드릴게요.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다 제공해 주거든요. 내일 아침 9시에 차로 모시고 갈게요. 정혜는 혼자 남겨진 식탁 앞에서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포메라니안만이 바닥에 떨어진 생선전 부스러기를 열심히 핥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아온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작은 여행 가방에 넣으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하은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회사 창업 당시의 기념품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새벽녘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푸른솔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현대식 건물에 잘 가꿔진 정원이 있고 로비에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자유롭게 로비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정원 벤치에서 햇볕을 쬐며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가족과 통화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신문을 읽기도 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간병인 박미숙이 특별히 정중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인사할 때는 자연스러웠지만 유독 정혜에게만 조심스럽고 격식을 차린 태도를 보였어요. 방은 깔끔한 2인실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었고 침대 2개와 개인 옷장,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다른 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룸메이트는 김순분 할머니세요. 지금 아래층 카페에서 다른 분들과 화투 치고 계셔요. 여기 어르신들 화투 정말 좋아하세요. 박간병인이 웃으며 설명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정혜는 작은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남편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액자 속 남편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 박간병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휴대폰을 잠시 맡겨주세요. 왜요? 정혜는 의아했습니다. 방금 전 로비에서 다른 어르신이 자유롭게 전화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며느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혼란스러워하실 때 가족들에게 이상한 전화를 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상한 전화 같은 거 안 해요. 그래도 며느님 말씀이시니까요. 필요하실 때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박간병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특별한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박간병인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며느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건강보조제예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 같은 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혜는 라벨을 보려 했지만 박간병인이 재빨리 가져갔습니다. 제가 시간 맞춰서 가져다 드릴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계셨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정겨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혜만 창가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받았어요. 여기가 어머님만을 위한 특별석이에요. 며느님께서 조용한 환경을 원하신다고 특별히 부탁하셨거든요. 다른 분들과 함께 앉으면 안 되나요? 며느님 지시예요. 어머님이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시면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걱정하신대요. 정혜는 이상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유롭게 자리를 정해 앉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만 혼자 떨어져 앉아야 했어요. 식사 중에 용기를 내어 다가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이순자예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인상이 따뜻했어요. 네, 윤정혜라고 해요. 혼자 앉아 계시네요. 저희 테이블로 오세요. 재미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박간병인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정혜 어르신은 따로 식사하셔야 해요. 가족분이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라서요. 순자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어요. 정혜는 혼자 식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음식 맛은 괜찮았지만
혼자 먹으니 밋밋했어요. 오후 2시 박간병인이 약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작은 종이컵에 알약 4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약이에요. 혈압약이랑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이래요. 정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어르신들은 간단한 약 1~2개 정도만 드시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혈압도 정상이고 정신 안정제도 필요 없어요. 어머님, 며느님께서 꼭 드시라고 하셨어요. 안 드시면 저희가 며느님께 혼나요. 박간병인의 태도에서 정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특별한 대가를 받고 특별한 지시를 이행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혜는 하은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박간병인에게 전화를 부탁했어요. 어머님, 며느님께서 당분간은 가족들과 연락하지 마시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왜요? 손녀랑 안부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며느님 말씀으로는 어머님이 전화하실 때마다 가족들이 걱정하신다고 해요. 괜한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고요. 창밖 정원을 보니 다른 어르신이 벤치에 앉아 자유롭게 가족과 통화하고 계셨습니다. 손자 자랑을 하며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전화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상황이 다르시잖아요. 어머님은 특별 케어 대상이시거든요. 특별 케어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정혜는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 김순분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화투에서 이겼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김순분이에요. 윤정혜입니다. 적응하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자유롭고 편하고. 순분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딸아. 화투에서 오늘 10,000원 땄다. 내일 치킨 사 먹어야겠어.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정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혜 할머니도 가족들께 안부 전화드리세요. 전화를 못하게 해요. 왜요? 여기서 전화 못하게 하는 곳이 아닌데요. 순분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뒤 정혜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간병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202호 할머니 며느리 이번 달에도 추가 비용 넣어줬대. 얼마나? 100만 원. 전화 못하게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약도 따로 먹이라고. 그분 멀쩡해 보이는데 왜 그러는 거지? 글쎄, 귀찮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어쨌든 돈 주는 게 누군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다른 어르신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요양원 평판 나빠질까봐. 당연하지. 여기는 원래 좋은 곳인데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요양원에 추가 돈을 주고 자신만 특별히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어요. 요양원 자체는 좋은 곳인데 서연의 돈 때문에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순분 할머니와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순분 할머니, 여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자유롭게 지내셔. 전화도 마음대로 하고 면회도 자유롭고 원하면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정혜 할머니는 왜 이렇게 제약이 많으세요? 제약이요? 네, 혼자 식사하시고 전화도 못 하시고. 다른 분들과 완전히 다르던데요. 순분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정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만 특별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며느리 서연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자 요양원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점점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더욱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정혜 할머니, 오늘 아침 산책 어때요? 순분 할머니가 밝게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다른 어르신들은 자유롭게 정원을 거닐고 계셨어요. 좋아요. 정혜가 일어서려는데 박간병인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약 시간이에요. 또다시 4개의 알약이 담긴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정혜는 이제 그 약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약들 정확히 뭔가요? 성분을 알고 싶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며느님께서도 꼭 드시라고 하셨고요. 라벨이라도 보여주세요. 어머님,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거라니까요. 박간병인은 약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정혜는 억지로 약을 삼켰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졌거든요. 정원을 산책하는 중에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혜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뭐가요? 정혜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병인들이 나한테만 유독 신경을 많이 써요. 다른 분들과 달리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정혜 할머니만 특별 관리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멀리서 박간병인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다른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아, 날씨가 정말 좋네요. 며칠 후 정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다른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간병인이 나타나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치료 시간이에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어머님은 특별 스케줄이세요. 정혜는 다른 어르신에게 미안하다며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다른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혜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02호 할머니, 뭔가 특별하신가 봐. 특별하다니요? 간병인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관리하잖아. 아, 그러고 보니 혼자서만 식사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특별 관리 부탁한 건가? 어느 날 오후 정혜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혜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건강해요. 그런데 왜 항상 간병인이 따라다니세요?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는데. 정혜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때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제가 들은 바로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간병인들이 그러던데요. 치매 초기라고.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병인들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을 치매 환자로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흥분하지 마세요. 그런 반응도 증상 중 하나래요. 어르신들의 반응에 정혜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설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치매 환자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박간병인이 약을 가져왔을 때 정혜는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안 먹을래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꼭 드셔야 해요.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먹을 순 없어요. 박간병인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어머님, 며느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요, 말해보세요. 나는 멀쩡하다고 전해주세요. 다음 날 서연이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정혜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서연아, 나는 치매가 아니야.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서연은
다른 어르신들이 보는 앞에서 더욱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요양원에서 편히 쉬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나만 전화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해? 어머님, 또 그러시네요. 어제 제가 전화했을 때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제 전화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어르신들은 서연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어르신들의 수군거림에 정혜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박간병인과 따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 할머니, 며느리분이 간병인들한테 뭔가 특별히 부탁하신 것 같던데요. 무슨 말이에요? 복도에서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정혜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한테 이상한 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한 말이라니? 집에 대한 이야기나 가족에 대한 불만 같은 거요. 그런 말 하시면 바로 약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혜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간병인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마다 끼어들고 약으로 정신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정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로운 어르신에게 박간병인이 귓속말하는 모습이었어요. 202호 할머니랑은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이상한 말씀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가족들도 걱정 많이 하시고. 혹시 이상한 말 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정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병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혜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정신은 말짱했어요. 서연의 계략에 당할 정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섣불리 반발했다가는 더욱 통제가 심해질 수 있었거든요. 기다려, 서연아.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천만의 말씀이다. 정혜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가족들의 면회는 없었습니다. 정혜는 매일 하은이를 그리워했어요. 특히 저녁 무렵이면 손녀의 웃음소리가 그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직접 편지를 써서 하은이에게 전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순분 할머니, 편지지 좀 있어요? 편지요? 누구한테 쓰실 건가요? 손녀한테요. 하은이가 보고 싶어서. 순분 할머니는 자신의 서랍에서 예쁜 편지지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정혜 할머니, 간병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편지 쓰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손녀한테 안부 전하는 건데. 정혜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으니 손이 떨렸지만 하은이를 향한 마음은 간절했어요. 하은아, 할머니야.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됐구나.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고 정신도 말짱하단다. 내가 보고 싶어서 매일 창문 너머로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가 부쳐준 생선전 기억나니? 나중에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면 다시 만들어줄게. 편지를 쓰면서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은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은아, 할머니는 절대 치매가 아니야. 내 생일이 언제인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내가 처음 걸음마 할 때
어땠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할머니를 믿어줘. 편지를 다 쓴 후 정혜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은이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때 청소하러 온 젊은 직원이 눈에 띄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는데 다른 간병인들과 달리 정혜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청소 담당 김미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정혜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영 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 편지를 제 손녀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주소는 여기 적어뒀어요. 미영은 편지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손녀분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우편함에 넣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은이에게서 답장이 온 거예요. 미영이 조용히 정혜에게 전해줬습니다. 할머니께 하은이가 쓴 편지예요.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하은이의 예쁜 글씨가 보였어요. 할머니, 편지 받았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안심됐어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면회는 안 된다고 해요. 할머니가 부쳐주신 생선전 정말 맛있었어요. 또 만들어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정혜는 울었습니다. 하은이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요양원에 나타나 편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하은이한테 편지 보내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편지를 흔들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손녀한테 안부 편지 보내는 게 잘못인가요? 어머님,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할머니가 아프지 않다고 하시니까 애가 저희를 의심하거든요. 정혜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프지 않아요. 하은이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서연은 박간병인을 불렀어요. 앞으로 어머님이 편지 쓰시는 것도 막아주세요.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날 밤 정혜는 미영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미영 씨, 편지 하나만 더 보내주면 안 될까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뭐라고 하시던데요? 제발이요. 마지막이에요. 미영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는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작성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또 편지를 써. 이번엔 너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머니는 절대 늙지 않았어. 너에 대한 모든 기억도 생생해. 할머니가 내가 5살 때 처음 자전거 타는 걸 도와줬던 일 기억나니? 내가 무서워서 올 때 할머니가 뒤에서 꼭 잡고 있다고 했던 거 말이야. 편지에는 하은이와의 구체적인 추억들을 자세히 적었어요. 그리고 하은아, 할머니가 예전에 내게 준 목걸이 아직 가지고 있니? 할머니 결혼할 때 받은 그 진주 목걸이 말이야. 내가 예쁘다고 해서 줬던 거. 그걸 보면 할머니를 기억해줘. 이번 일요일 오후 2시에 요양원 뒷문으로 와줄래? 할머니가 산책 시간에 거기 있을게. 이번에는 직접 만날 약속까지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정혜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은이가 정말 올까 하는 마음 반,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반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혜는 뒷문 근처에서 산책하는 척하며 기다렸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뒤돌아보니 하은이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왔구나. 하은이는 정혜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혼자 버스 타고 왔어요.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혼자 버스도 타고.
둘은 요양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정말 아프지 않으시죠? 편지에 쓴 것들 다 기억나요. 그럼 할머니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니? 엄마가 할머니가 치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죠? 할머니를 봐. 치매 같아?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은아, 거기 있구나.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하은이는 서연을 보더니 당당하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아프지 않으셔. 할머니가 우리랑 했던 이야기 다 기억하고 계셔. 하은아, 할머니한테 속으면 안 돼.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예전 기억만 남아있는 거야. 그때 하은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럼 이 목걸이 이야기도 예전 기억이에요? 할머니가 25살에 결혼하실 때 받으셨고 내가 예쁘다고 하니까 주셨다고 하셨는데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확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 임신했을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 끓여주신 이야기도 했어요. 엄마가 입덧 심할 때 유일하게 드실 수 있었던 음식이라고. 하은이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은아, 가자.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쉬셔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하은이는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강제로 하은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하은아, 지금 당장 가야 해. 할머니가 더 혼란스러워 하셔. 엄마, 할머니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 하은이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하은이를 데리고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하은이가 뒤돌아보며 외쳤어요. 할머니, 또 편지 보내주세요. 꼭요. 그날 밤 서연은 요양원 원장실에서 긴 회의를 했습니다. 정혜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엿들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편지를 절대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외부인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도 완전히 차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관리비는 얼마나 더 드릴까요? 월 100만 원 더 드릴게요. 그리고 청소 직원도 바꿔주세요. 편지 전달에 협조한 것 같거든요. 정혜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하은이가 자신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하은아, 할머니가 꼭 너한테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정혜의 마음속에 더 큰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와의 만남 이후 서연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배치되었고 정혜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관찰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며느님 지시예요. 새로운 간병인 조수진은 박미숙보다도 더 엄격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빛이 차갑고 말투도 딱딱했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우연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간병인이 급하게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을 복도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정혜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가갔어요.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뭐지 이게? 정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진단서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의심. 진단서를 보던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 이름을 보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서울성 모병원? 나는 이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더 자세히 보니 진찰 날짜도 이상했습니다. 그날은 정혜가 집에서 하은이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던 날이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조간병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혜는 재빨리 진단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뭐하고 계셨어요? 그냥 복도 구경하고 있었어요. 조간병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혜를 바라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단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순분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했어요. 정혜 할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뭐요? 정혜 할머니 간병인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진단서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정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단서요? 네, 병원에서 문의 전화가 왔는데 그런 환자는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당황하더라고요. 정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진단서가 가짜라는 것을. 그날 오후 정혜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예전에 자신이 직접 발탁해 키운 김비서에게 연락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마침 요양원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있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다른 직원들과 달리 순수해 보였습니다. 학생, 잠깐만요.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정혜는 종이에 적어둔 김비서의 번호를 보여줬어요. 김비서라는 분한테 윤정혜 회장이 급한 일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비서님이세요? 윤정혜 회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김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회장님이 어디 계신가요? 학생이 전화기를 정혜에게 건넸습니다. 김비서야, 나야. 회장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푸른솔 요양원에 있어.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 정혜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진단서 좀 확인해 줄 수 있겠어? 서울성 모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 진단서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어요. 이틀 후 김비서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면회객으로 위장해서 온 거예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비서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왜? 뭔 일이야? 서울성 모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회장님 진료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 날짜에 회장님이 병원에 온 적도 없고요. 정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그 진단서는 가짜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김비서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측에서 공식 확인서도 발급해줬어요. 회장님은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요. 정혜는 확인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서연이 그 애가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었구나. 회장님,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김비서의 말에 정혜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너져 있던 눈빛에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비서야, 회사 상황은 어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태호 사장님은 결정을 잘 못 내리시고 서연 여사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계세요. 그래. 이제 내가 알겠어.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비서야,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회사를 차지하려는 거구나.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혜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겠어.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천만의 말씀이지. 김 비서는 정혜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가 아니라 예전에 윤정혜 회장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그런데 김 비서야,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서연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떠난 후 정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또렷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윤정혜, 이제 정신 차려. 내가 누군지 보여줄 때야.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줬던 고급 정장이었는데 여전히 고운 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룸메이트 순분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혜 할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멋을 내셨어요? 정혜는 조용히 웃으며 단추를 잠갔습니다. 한때는 매일 이렇게 입고 살았거든요. 정장을 입고 의자에 앉은 정혜는 자세를 곧게 펴고 숨을 고르며 눈빛을 바르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분 할머니는 작게 감탄했어요. 와, 진짜 회장님 같으세요. 마침 들어오던 조간병인이 정혜의 모습을 보고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옷을 입으셨어요? 내 옷 입는데 왜? 정혜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조간병인은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서연아, 가짜 진단서로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가짜 진단서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정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요양원 직원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자신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선아, 잠깐만. 정혜가 부른 사람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이미선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정혜에게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나를 기억해? 미선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기억이요? 10년 전에 내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생할 때 내가 우리 회사에 추천해줬잖아.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윤정혜 회장님이세요? 그래, 맞아. 미선은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이 지금도 그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어요. 정혜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 도와줄 수 있겠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정혜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며느리가 나를 여기 가둬두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말이야.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래서 부탁이 있어. 내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겠어? 어떻게요? 정혜는 종이에 김 비서의 번호를 적어줬어요. 이 번호로 전화해서 윤정혜 회장이 특별 지시한다고 해. 그리고 회사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하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회장님. 그날 오후 미선은 조심스럽게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비서님, 윤정혜 회장님께서 특별 지시하시는 일이 있어요. 회장님 지시요? 뭔가요? 회사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서연 상무님 동향을 말이에요. 김 비서는 즉시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어요. 이틀 후 김 비서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을 통해 전달했어요. 회장님, 큰일이에요. 미선이 급하게 다가와 귓속 말했습니다. 김 비서님이 조사한 결과인데 서연 상무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대요. 정혜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네, 그리고 회장님 명의로 각종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다고 해요. 회장님이 치매라는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요. 정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있어? 회사 직원들한테는 회장님이 아프셔서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다고 알리고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면회도 못하게 막고 있고요. 정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완전히 격리시켜서 회사를 차지하려는 거였어. 그날 밤 정혜는 미선에게 더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미선아, 김 비서한테 전해줘. 내 개인 금고에 있는 서류들을 모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무슨 서류요? 회사 설립 당시 서류들, 주주명부, 그리고 내가 최대 주주라는 증명 서류들 말이야. 미선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김 비서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회장님, 서연 상무님이 이사회를 열려고 한대요. 이사회? 네,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규정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이양받으려는 것 같아요. 정혜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 다음 주 금요일이래요. 정혜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행동해야 했어요. 미선아, 김 비서한테 전해줘. 내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할 거라고. 회장님이 직접요? 그래. 그리고 변호사도 준비하라고 해. 문서 위조죄로 서연을 고발할 거야. 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여기서 어떻게 나가세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었니? 나는 윤정혜야. 길은 내가 만드는 거지. 그날 밤 정혜는 중요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요양원 원장을 만나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원장실로 향했어요. 조간병인이 막으려 했지만 정혜의 당당한 모습에 주춤했습니다. 원장님, 할 말이 있어요. 원장은 정혜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윤정혜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제 며느리가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저를 여기 가둬둔 거예요.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가짜 진단서라니요? 정혜는 김 비서가 준비해준 병원 확인서를 내밀었어요. 이 서류를 보세요. 제가 그 병원에 간 적이 없다는 공식 확인서입니다. 원장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큰일이군요. 원장님, 저는 요양원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추가로 낸 비용은 정산해서 돌려주시죠.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가족 동의 없이는. 원장님, 정혜의 목소리에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성인입니다. 제가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만약 막으시면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원장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혜는 미선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김 비서한테 전해줘. 내일 오전 10시에 요양원 정문으로 차를 보내라고. 그리고 변호사도 함께 데려오고.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야. 그날 밤 정혜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순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혜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순분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저 제 자리를 다시 찾는 것뿐이에요. 정혜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내일은 서연과의 진짜 대결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아,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지? 이제 진짜 윤정혜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정혜의 눈빛에는 승부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푸른솔 요양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뒷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함께 나왔어요. 정혜는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에 가죽 핸드백을 든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요양원의 할머니가 아닌 윤정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고생했어, 김 비서야. 정혜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윤정혜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하신 문서 위조 건과 관련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이제 가볼까요? 정혜가 차에 타려는 순간 조간병인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가족 동의 없이는 안 돼요. 정혜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조수진 씨, 저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성인이에요. 제가 어디 가든 제 자유죠. 하지만 며느님이, 제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조수진 씨, 정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다음에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윤정혜 회장입니다. 조간병인은 정혜의 위험에 압도되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차 안에서 김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서연 상무님이 회장님의 경영 능력 상실을 이유로 경영권 이양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참석자는 이사 7명 중 5명이 참석 예정입니다. 대부분 서연 상무님 편이에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재미있을 거야. 1시간 후 정혜는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혜식품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이구나. 정혜는 감회에 젖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회사로 키워낸 곳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윤정혜 회장님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오신 거지? 정혜는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김 비서와 변호사가 뒤따랐습니다. 10층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정혜는 잠시 멈춰 섰어요. 문 위에 태호 대표이사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거든요. 언제 명패를 바꿨지? 아들분이 회장님이 요양원에 가신 후 바로 바꾸셨어요.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정혜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어머니라고 하지 마. 나는 윤정혜 회장이야.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태호야, 내가 앉은 그 자리는 내 자리다.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 상태가. 내 건강 상태? 내 아내가 만든 가짜 진단서 말하는 거야? 정혜는 병원 확인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걸 봐. 내가 그 병원에 간 적이 없다는 공식 확인서야. 태호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이게 뭔가요? 내 아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거야. 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지.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요양원에서 나오셨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금세 태어남을 되찾았어요.
어머님, 지금 이사회 시간이에요. 어머님 상태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요. 내 상태? 정혜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만든 가짜 진단서 말하는 거야?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걸 봐. 정혜는 병원 확인서를 서연에게 내밀었어요. 서울성 모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야. 내가 그 병원에 진료받은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 서연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병원 실수일 거예요. 실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때 이사회실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회장님? 이사회에 참석하려던 이사들이 하나둘씩 나와 정혜를 보고 놀랐어요. 회장님,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회장님이세요? 건강하신 것 같은데요? 이사들의 반응에 서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세요. 이사회를 진행해야. 혼란스러운 상태? 정혜가 서연을 가로막았어요. 내가 혼란스럽다고?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들려? 정혜는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이죠. 김 이사님은 제가 직접 영입했고, 박 이사님은 우리 회사 첫 번째 직원이었어요. 이상무님은 제 남편 대학 동기시고요.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의 기억력이 완벽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김 비서가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회장님이 최대 주주시네요. 당연히 경영권도 회장님께 있고요. 서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여러분, 어머님은 치매 초기라고 진단받으셨어요. 가짜 진단서로 정혜가 차갑게 반박했어요. 서연아, 내가 내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알고 있어.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다 알아. 서연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변호사님. 정혜가 변호사를 부르자 변호사가 고발장을 꺼냈어요. 문서 위조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사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회장님이 정상이시잖아요. 서연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날 밀어내면 회사 무너져요. 제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요. 정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회사는 무너져도 다시 세우면 돼. 하지만 사람은 무너지면 끝이야. 그때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새 명패 준비됐습니다. 경비원이 들고 온 명패에는 윤정혜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명패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이제 제자리에 걸어주렴.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사회실을 나갔어요. 정혜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 자리야. 회장실에 윤정혜 회장이라는 새 명패가 걸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예리한 판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 전 상무님 관련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하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됐어. 그런데 태호는 어때? 아들분은 많이 위축되어 계세요. 서연 씨 일로 충격받으신 것 같고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언젠가는 화해해야겠지. 그때 비서실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아래층에 하은 양이 와 계세요. 정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은이가 빨리 올라오라고 해. 잠시 후 하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인지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하은이. 정혜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요양원에서 헤어진 지 보름 만이었지만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회사로 돌아오셨구나.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 할머니가 다시 돌아왔어. 하은이는 회장실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가 진짜 회장님이셨구나. 그럼 할머니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태호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혜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아빠에게 달려갔지만 태호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호야, 앉아. 정혜가 소파를 가리키자 태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서연이한테 휘둘려서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내고. 태호야. 정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너도 피해자야. 서연이한테 속은 거잖아.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멀쩡하다고 하셨는데.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부모가 자식을 언제까지 미워하겠니? 하은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아빠,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거죠? 정혜와 태호가 동시에 하은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은아,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으로 올래? 정말요? 좋아요. 아빠도 함께 오라고 해. 하은이는 신나서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할머니가 집에서 밥 해주신대요. 태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 오후 정혜는 오랜만에 집 부엌에 섰습니다. 하은이의 12번째 생일날 만들었던 그 생선전을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하은아, 할머니 도와줄래? 네. 뭘 도와드릴까요? 밀가루 반죽 만드는 거 도와줘.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정겨웠어요. 하은이는 서툴지만 열심히 도왔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생일날 만들어주신 생선전이죠? 그래, 그때는 아무도 먹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정혜는 갈치를 정성스럽게 손질했어요. 반죽을 입히고 기름에 지글지글 붙여내니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와, 냄새가 정말 좋아요. 하은이가 감탄했어요.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하은이가 계란지단을 붙이는 일까지 도왔어요. 할머니, 제가 붙인 계란지단 어때요? 우리 하은이가 잘했네. 할머니보다 더 예쁘게 붙였어. 저녁 6시 태호가 도착했습니다. 집안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 요리 냄새를 맡네요. 그래, 오랜만이지.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앉아서 먹는 밥이 되었구나. 정혜는 생선전 한 조각을 하은이 그릇에 올려줬어요. 하은아, 이번엔 내가 구운 생선. 누가 먹을래? 저요. 할머니가 만든 생선전이 제일 맛있어요. 하은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태호도 조심스럽게 생선전을 집어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때 맛 그대로네요. 그래, 할머니 손맛은 변하지 않지.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회사 일은 어때요? 힘들지만 재미있어. 다시 일할 수 있어서 좋아. 저도 나중에 할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은이의 말에 정혜는 웃었습니다. 그래, 하은이가 크면 할머니 뒤를 이어서 회사를 이끌어가렴.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정혜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 천천히 배워가자. 서두를 것 없어.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에서 무섭지 않으셨어요?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섭긴 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할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죠? 그럼 이제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정혜는 하은이와 태호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그때 태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서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서 결정될 거야. 하지만 태호야,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태호와 하은이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렴. 하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도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또 해줄게. 태호도 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긴 뭘, 우리 가족인데. 두 사람이 떠난 후 정혜는 혼자 앉아 빈 식탁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모든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밥상이 되었구나. 정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련을 견뎌낸 끝에 드디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정혜의 집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상처는 가족에게 받았지만 다시 일어설 힘도 가족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